7만 년 전 지구에는 최소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고, 진화란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잠깐 멈춰야 합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제대로 설명된 적 없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만 남았는가? 이 질문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두 가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하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힘이나 지능이 아니었다는 것. 둘, 당신이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 돈, 국가, 법, 회사, 이것들이 모두 왜 실제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힘인지. 2011년 이스라엘의 한 역사학자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히브리어로 먼저 나왔고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학자가 쓴 700페이지짜리 인류 역사서가 소설처럼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바마가 추천했고 빌 게이츠가 추천했고 전 세계 45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그 책 사피엔스. 하라리는 중세 전쟁사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전쟁을 연구하면 할수록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 궁금해졌던 거예요. 왜 인간은 집단을 이루는가? 왜 낯선 사람들이 같은 깃발 아래 죽을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과 협력하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하라리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호모사피엔스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사피엔스는 그 질문에 대한 하라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상상 하나를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아프리카 어딘가 사피엔스 무리 하나가 네안데르탈인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약하고 멍청한 원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이미지예요.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골격이 더 견고했고 뇌 용량은 오히려 사피엔스보다 컸습니다. 추운 유럽 환경에 수십만 년 동안 적응해온 강인한 종이었어요. 불을 다뤘고 도구를 만들었고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에 따르면 꽃에 함께 묻었을 수도 있어요. 신체적으로만 보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겼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완전히.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 사라졌습니다.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달한 지 불과 수천 년 만에. 왜일까요? 무기가 더 좋아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영리해서? 뇌 크기만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잔인해서? 그건 결과의 설명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하라리가 주목한 것은 전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게 무언가 일어납니다. 하라리는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혁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언어를 갖게 된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변화는 하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잠깐 생각해봅시다. 다른 동물도 언어가 있습니다. 침팬지도 소통합니다. 꿀벌은 춤으로 꽃의 위치를 동료에게 정확히 전달하죠. 우리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냅니다. 원숭이는 뱀을 보면 다른 소리를, 독수리를 보면 또 다른 소리를 내요. 이 언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리 뱀이 있어. 이쪽에 과일이 있어. 저 수컷이 내 영역을 침범했어. 현재, 현실, 구체적인 것. 그런데 사피엔스가 발전시킨 언어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숲 너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사자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이 부족을 보호한다고. 그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 다음 사냥이 성공한다고. 이 산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산다고.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허구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허구를 집단이 공유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허구를 말하는 능력이 왜 생존에 유리함으로 이어지냐고요.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실제 사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하라리 논증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따라가 봅시다. 침팬지 무리의 규모를 아십니까? 최대 약 10마리입니다. 10마리가 넘어가면 무리가 유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강한지, 누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파악해야 해요. 이 작업은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10마리 이상의 집단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인간도 개인적 친분으로만 유지되는 집단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이것을 덤바의 수라고 하는데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150명이 훨씬 넘는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지금은 수억 명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마 평생 얼굴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허구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다. 우리는 같은 부족이다. 우리는 같은 국가의 시민이다.
우리는 같은 법 아래 있다. 이것들은 물리적 현실이 아니에요. 법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국가는 만질 수 없어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이고 믿음이고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 허구들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이 힘이 됩니다. 이제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직접적인 충돌, 질병. 하지만 하라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소규모 무리 단위로 행동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지역적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유물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흔적을 보입니다. 반면 사피엔스의 유물은 달라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재료가 다른 지역의 도구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무역이에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의 교환. 그것이 가능하려면 서로 다른 무리가 공유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공통의 믿음, 공통의 규칙, 공통의 이야기. 사피엔스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같은 허구를 공유하고 있다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이 믿음이 낯선 사람을 동료로 만들어줬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것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낯선 무리는 그냥 낯선 무리였을 거예요. 적이거나 무관한 존재. 사피엔스는 낯선 무리를 같은 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허구를 통해서. 숫자에서 오는 힘은 압도적입니다. 10명짜리 무리 10개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0개 무리가 같은 허구를 공유하면 100명짜리 집단이 됩니다. 그 집단은 25명짜리 우리 4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정말 열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하라리는 이 질문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네안데르탈인의 결정적인 약점이었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약점이 그들의 소멸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교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날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게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공존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공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릅니다. 사피엔스가 가져온 질병에 면역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피엔스가 환경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이 서서히 고립되고 쇠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였든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허구라는 개념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허구라고 하면 거짓이라는 의미로 들리죠.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라리가 허구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허구는 실제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푸조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푸조는 실제한가요? 공장은 실제합니다. 자동차도 실제예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조 자체는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푸조라는 물질은 없어요. 푸조는 우리가 공유하는 법적, 사회적 허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실제하는가요? 한반도라는 땅은 실제합니다. 사람들도 실제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거예요. 지도 위의 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허구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은요,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보십시오. 그것은 종이입니다. 정확히는 명과 마 섬유가 섞인 특수 종이에요. 그 종이 자체의 물질적 가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음식을 사고 집을 빌리고 서비스를 교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그 믿음을 보증하고 우리 모두가 그 보증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종이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나라들이 있어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나라에서 지폐는 연료로 쓰거나 벽지로 씁니다. 허구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믿는 동안만 실제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허구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생존의 무기였다면, 그리고 그 허구가 지금도 인류 문명의 토대라면,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허구들은 무엇인가요? 인권?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 법칙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다르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더 약하게,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이 옳은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에는 다수결로 선택된 끔찍한 결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 삼성전자는 출지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있어요. 공장은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법인격 자체는 우리가 만든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 허구는 수십조 원의 거래를 하고 수만 명을 고용하고 국가 경제를 움직입니다. 허구가 현실보다 더 강한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왜 우리만 남았는가?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같은 거짓말을 함께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거짓말이 낯선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니안데르탈인은 그걸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짜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직한 세계입니다. 더 현실적인 세계. 하지만 사피엔스는 비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신화, 종교, 법, 국가, 돈, 이것들은 모두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현실이 현실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허구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리가 우리를 더 불편한 지점으로 끌고 갑니다.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이 협력을 만들어내고 그 협력이 힘이 됐다면 그 힘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쓰였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사피엔스가 도달한 모든 땅에서 다른 대형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피엔스가 도착한 것은 약 45,00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거대한 동물들이 살았어요. 몸무게 2톤짜리 유대류, 키가 2m가 넘는 캥거루, 거대한 도마뱀들. 사피엔스 도착 이후 수천 년 만에 이 동물들의 90%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기후변화 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 다른 대륙에서는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대형 동물들이 살아나왔어요. 사피엔스가 없었던 곳에서는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머드, 마스토돈, 건치어, 아메리카 말. 사피엔스가 도달한 지 수천 년 안에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협력 능력은 생태계를 바꿔버릴 만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 초기부터 이미 보여줬어요. 우리는 가장 강한 종이 됐습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파괴한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지혁명이 준 허구 공유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류의 특성, 협력하고 조직하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능력. 이것이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킨 것과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라리는 이 질문의 답을 여기서 주지 않습니다. 사피엔스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경로를 정리해봅시다. 7만 년 전 인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피엔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 능력이 공유된 허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유된 허구가 낯선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 협력이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다른 인간 종들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모든 대형 동물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쓰는 돈은 허구이고 우리가 사는 국가는 허구이고 우리가 믿는 권리는 허구입니다. 그 허구들이 이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허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라면 우리가 공유하는 허구가 바뀔 때 세계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허구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피엔스가 다음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간 일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농업혁명을 진보라고 배웠습니다. 인류가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정착하고 문명을 쌓기 시작한 위대한 전환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교과서가 그렇게 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라리는 이 전제를 정면으로 폭파합니다.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을 수 있다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하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2만 2천년 전에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도 살아있는 것인지를. 먼저 수렵채집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과일을 따고 뿌리를 캐고 가끔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쉽니다. 현대의 수렵채집 부족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4-5시간에서 6시간 사이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고 낮잠을 잡니다. 먹는 것도 다양합니다. 수십 종의 식물, 여러 종의 동물, 계절마다 달라지는 식단, 영양학적으로 풍부했어요. 전염병에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병원균이 쌓이지 않았어요. 밤이란 정착지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1만 년 전 수렵채집인의 뼈와 농경민의 뼈를 비교하면 수렵채집인이 더 건장하고 더 키가 크고 시야 공간이 더 좋습니다. 농경으로 전환하면서 인간의 평균 신장이 줄었어요. 영양 상태가 나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태보였을 수 있어요. 적어도 개인의 삶이라는 척도에서는. 그렇다면 왜 농업으로 전환했을까요?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간이 농사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하라리는 이 인과를 뒤집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인간을 길들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진화의 성공 기준은 하나입니다. 개체수. 얼마나 많이 번식하고 퍼지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밀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농업 이전 밀은 중동의 극히 좁은 지역에 자라는 풀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 육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수천 년 사이에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퍼진 식물 중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인간이 밀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밀을 위해 돌을 치우고 물을 댔고 잡초를 뽑았어요. 밀의 경쟁자들을 제거해줬습니다. 밀의 씨앗을 전 세계로 나눴습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밀은 인간을 자신의 번식을 위한 도구로 만든 겁니다. 인간이 밀을 재배한 것이 아니라 밀이 인간을 재배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밀은 의도가 없지 않냐고. 식물이 어떻게 인간을 조종하냐고. 맞습니다. 밀에게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의도가 없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인간이 밀 주변에 머물도록 만드는 밀의 유전적 특성이 자연 선택에 의해 강화된 거예요. 당분이 많고 칼로리가 높고 보관이 용이한 밀. 그런 밀이 인간을 붙잡아뒀고 그 밀이 번성했습니다. 위도 없는 포획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한 번 농업을 시작하면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덫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은 수렵 채집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생산합니다. 같은 민족의 땅에서.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 잉여 칼로리가 더 많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구가 늘었어요. 인구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식량을 위해 더 많이 경작해야 해요. 더 많이 경작하면 또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아이를 낳아요.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농업 이전의 수렵 채집 방식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늘어난 인구를 그 방식으로는 먹일 수 없어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일해도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또 더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라리가 말하는 사기의 구조입니다. 개인은 더 힘들어졌는데 그 결과로 집단은 더 커졌어요. 그 집단의 규모가 농업을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더 일해야 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덫.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조. 이 지점에서 하라리는 한 가지를 짚습니다. 역사는 이 덫을 진보라고 불렀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농경사회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잉여 식량을 가진 사람들, 그 잉여로 전사를 고용하고 사제를 부양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농업혁명은 당연히 위대한 전진이었어요. 그들은 혜택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밭을 갈던 농부의 관점에서는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단조로운 음식을 먹고 더 작은 키로 살다가 더 일찍 척추가 망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책을 쓰지 않았어요. 역사는 항상 기록할 수 있는 자의 편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자들은 대부분 이 구조의 수혜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반론 하나를 세워봅시다. 수렵채집인의 삶이 그렇게 좋았다면 왜 농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했느냐고. 더 강한 쪽이 이긴 것 아니냐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강한 쪽이 이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이 개인이 더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군대를 생각해봅시다. 농경 사회는 잉여 식량으로 전업 병사를 먹일 수 있었어요. 수렵채집 무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식량을 구하느라 바쁘니까요. 농경 사회의 군대가 수렵채집 무리를 몰아냅니다. 영토를 빼앗고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복속시켰어요. 이건 수렵채집인의 삶이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집단의 군사력이라는 단 하나의 척도에서 농경이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척도가 역사의 승자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규모와 군사력이 결정했어요. 이것이 하라리가 이 논증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 그냥 흐릅니다. 더 많이 퍼지는 쪽으로, 더 많이 번식하는 쪽으로, 더 많이 확장하는 쪽으로. 개인의 삶이 그 과정에서 더 나빠지더라도 지금 여기로 가져와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알림이 와 있습니까? 퇴근 후에도 슬랙 메시지를 확인합니까? 주말에 업무 이메일이 옵니까? 야근이 반복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쟁 사회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의지력 문제라고 하기도 해요. 아니면 회사 문화의 문제라고도 하죠. 하지만 하라리의 농업혁명 논증을 통과하고 나면 이 현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기술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이메일이 생기면서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상회의가 생기면서 물리적 거리가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잉여 생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잉여 생산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더 많은 여가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일로 갔습니다.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요구받았어요. 24시간 연결되어 있으니까 24시간 응답이 기대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퇴근이라는 개념이 흐릿해졌어요. 1만 2천년 전의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생산성으로 더 많은 인구를, 아니 더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업무량이 또 다시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맞추면 더 많은 요구가 옵니다. 탈출구가 보입니까? 이 구조에서 개인이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구조인가? 하라리는 이 질문을 직접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 논증을 따라온 시청자는 이 질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이 하라리 논증의 힘이에요. 결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불편한 취미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농업혁명이 개인에게는 제안이었지만 밀에게는 성공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빠진 존재가 있어요. 가축입니다. 농업과 함께 가축화가 시작됩니다. 소, 돼지, 닭, 양, 이 동물들의 유전자는 번성했습니다. 지구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은 대형 포유류는 소예요. 야생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축소는 수십억 마리입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소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삶은 어떤가요? 좁은 축사에 갇혀 자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번식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어미에게서 새끼가 분리됩니다. 종의 번성과 개체의 삶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집단이 커지는 것이 개체가 행복해지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라리는 이 논리를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농업혁명 이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체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을 수 있어요. 종의 번성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이 논리가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는 GDP로 성장을 측정합니다. 국가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개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봅시다.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더 많은 칼로리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칼로리는 더 많은 인구로 환산됐어요. 더 많은 인구는 더 많은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삶은 더 단조롭고 더 고되고 더 병약해졌어요. 그러나 집단은 더 커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 집단의 힘이 수렵 채지민들을 몰아냈어요. 역사는 농경 쪽으로 흘렀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집단의 규모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라리가 남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피엔스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더 많이 확장했어요. 그런데 더 행복해졌습니까? 이 질문에 사피엔스는 아직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질문을 들고 계속 걸어갑니다. 왜 화폐가 발명됐는지, 왜 제국이 형성됐는지, 왜 과학혁명이 일어났는지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과한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행복했냐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간 일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행복했습니까? 1만 2천년 전 밀 앞에 선 인간도 같은 질문 앞에 있었을 겁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삶인지는 몰랐겠지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만은 알았겠죠. 그래서 심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덫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덫 안에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그 방향이 행복을 향하는지를 묻는 목소리는 생산성 지표 어디에도 잡히지 않아요. 하라리가 이 논증을 통해 결국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성장하고 있냐는 질문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 그 성장이 개인의 삶을 실제로 더 낫게 만들고 있냐는 질문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덫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덫이 보이면 그 안에서 더 빨리 뛰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700페이지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그렇게 많은 장을 필요로 하거든요. 농업혁명은 그 첫 번째 장일 뿐이에요. 다음 장에서 하라리는 이 덫을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합니다. 제국과 종교와 화폐가 어떻게 이 구조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지를, 그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자명한 진리.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것은 자명한 진리라고, 너무나 분명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그런데 잠깐, 자명하다면 왜 선언해야 합니까? 정말로 자명한 것은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지 않아요. 우리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자명한 것은 그냥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명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표하는 겁니다. 하라리가 멈춰 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명한 진리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 안에 인권의 진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하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인권이 어디서 발명됐는지, 그리고 왜 허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지,
그리고 그 호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불편한 사실 하나를 직면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논증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특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지 능력도 다르게 태어납니다. 물리적 환경도 달라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시작부터 다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물리 법칙이, 어떤 생물학적 원리가 이 다르게 태어난 인간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합니까? 없습니다. 자연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자연에서 권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더 강한 것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사자는 얼룩말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권은 작동합니다. 인권은 특정 종교의 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남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요. 인권은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발명된 것입니다. 언제 발명됐을까요?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인권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권리는 신분에서 나왔어요.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권리를 가졌고 농노는 농노로서의 의무를 가졌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곧 법적 지위였어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에게만 해당됐어요. 여성은 제외됐고 노예는 제외됐고 외국인은 제외됐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다 계몽주의가 옵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유럽에서 새로운 사유의 흐름이 생겨났어요. 존 로크가 자연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루소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이 나왔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이 나왔습니다. 250년 전입니다. 인류 역사 30만 년 중 250년. 인권은 그만큼 최근의 발명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옵니다. 인권이 발명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규칙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그렇다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인권이 허구라면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고. 이것이 논증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특별히 공을 들이는 지점이기도 해요. 허구라는 것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1편에서 우리는 허구의 힘을 받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이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국가가 실제하고 돈이 실제하고 기업이 실제하는 것이 모두 우리가 그 허구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권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을 보장합니다. 국제조약이 인권을 규정합니다. 법원이 인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립니다. 수천만 명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그 허구를 진지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구는 공유되는 순간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더 강하게 믿을수록 더 강력하게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이 허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라리가 이 논증을 통해 말하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인권이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자연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거기에 별도의 노력이나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권이 발명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허구가 무너지면 그것이 보호하던 사람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인권이 발명된 것이라는 사실은 허무주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권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논증을 지금 여기에 가져와 봅시다. 2023년 미국의 한 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AI 알고리즘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 사례에 관한 것이었어요. 알고리즘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로 산출하고 판사는 그 수치를 참고해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이 과거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어요.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이 장면을 하라리의 논증으로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인권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충돌은 자명하게 해결됩니다. 더 근본적인 자연권이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권이 반영된 것이라면 이 충돌에는 자명한 답이 없습니다.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한지는 그 허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치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충돌은 더 자주, 더 복잡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체형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을 구조적으로 배제할 때, 신용평가 알고리즘이 우편 번호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의료 AI가 과거 데이터에 없는 집단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 내 순간 우리가 공유하는 인권이라는 허구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허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지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권이 18세기에 발명됐다면 그 발명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하필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이 개념이 탄생했는가? 계몽주의는 진공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어오고 아시아를 수탈하던 바로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유럽인들이 위선자였다는 것, 평등을 말하면서 불평등을 실행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인권이라는 허구가 처음부터 불완전했다는 것, 누군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것. 하라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권의 역사가 왜 계속 확장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고요. 인권이 처음 선언됐을 때 그것은 백인 남성 재산 소유자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것이 여성에게 확장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어요. 비백인에게 확장되기까지 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확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 어쩌면 동물의 권리까지. 이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권이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다시 쓸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허구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인권이 자연법칙이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정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인류는 이 허구를 계속 더 나은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라리가 결국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인권이 허구라는 폭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피엔스는 허무주의 교과서가 됐을 거예요. 하라리의 논증이 향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허구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만 그 허구들이 언제 붕괴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붕괴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권은 모든 사람이 믿는 동안만 작동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충분히 강하게 믿는 동안만요.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침해가 반복되면 그 믿음은 더 약해져요. 악순환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강하게 믿을수록 인권이라는 허구는 더 단단해집니다. 법이 더 정교해지고 제도가 더 촘촘해지고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허구의 강도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온 경로를 정리해봅시다. 자명하다고 선언된 것은 자명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인권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발명됐어요. 하지만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이 생깁니다.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지니까요. AI 시대에 이 허구는 매 순간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허구는 발명됐기 때문에 수정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고 더 나은 버전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인권만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허구인가요? 국가는요? 시장은요? 민주주의는요? 화폐는요? 이것들도 모두 우리가 공유하는 허구이고 충분히 많은 사람이 믿는 동안만 실제합니다. 그것들이 붕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에는 사례가 있어요. 하라리가 다음으로 가져오는 허구는 돈입니다. 인권보다 훨씬 오래됐고 인권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종교도 언어도 이념도 넘어서는 인류 최강의 허구. 그 허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지를 다음 편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잔영한 것이 실은 가상 공비력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잔영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군 전사와 이슬람 병사는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말을 썼습니다. 전장에서 서로의 목숨을 빼앗던 두 진영이 시장에서는 같은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했어요. 신앙이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서로를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돈은 공유했어요.
이것이 하라리가 돈 앞에서 멈춰선 이유입니다. 종교는 신자들 사이에서만 통합니다. 국가는 그 경계 안에서만 작동해요. 언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소통됩니다. 하지만 돈은 달라요. 서로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서로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서로의 언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도 같은 돈 앞에서는 협력합니다. 왜입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하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돈이 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돈이 언제 멈추는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돈이 없던 세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물물 교환의 세계를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신발 장인이고 나는 밀 농부입니다. 당신은 밀이 필요하고 나는 신발이 필요해요. 완벽한 교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신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신발을 새로 맞췄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밀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입니다. 그런데 동네 의사는 신발은 필요하지만 밀은 없어도 된다고 해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책인데 책상이는 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신발만 원합니다. 욕구의 이중일치. 경제학에서 이것을 욕구의 이중일치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동시에 원해야만 교환이 성립합니다.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물어요. 그래서 사회가 커질수록 물물 교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짜리 마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매번 욕구의 이중일치를 찾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요? 욕구의 이중일치하는 조건을 없애버림으로써. 돈은 보편적 번역기입니다. 신발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밀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밀을 판 농부는 그 돈으로 의료를 살 수 있어요. 그 의사는 그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연쇄가 가능해집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필요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서로를 알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라는 공통 단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하나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 번역 단위를 신뢰해야 해요. 내가 신발을 팔고 받은 돈이 나중에 밀을 살 때도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돈은 그냥 종이입니다. 이것이 돈의 근본 구조예요.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신뢰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돈을 받는 이유는 이 돈을 다음 사람도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받는 이유는 또 그 다음 사람도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순환이 무한히 이어집니다. 그 순환이 끊기는 순간 돈은 종이가 됩니다. 여기서 반론이 옵니다. 금화는 그래도 금이라는 실질 가치가 있지 않냐고. 금 자체가 귀하니까 금화가 가치 있는 것 아니냐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신뢰입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예쁘고 녹슬지 않아서요. 그런데 예쁘고 녹슬지 않는 금속이 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루미늄도 녹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으로 왕관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19세기의 알루미늄은 금보다 비쌌습니다. 생산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폭락했어요. 지금 알루미늄 캔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금의 가치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모두가 금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뀌면 금의 가치도 바뀝니다. 실제로 금 본위제가 폐지되고 달러가 금과의 연결을 끊은 1971년 이후 금의 법적 가치는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금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금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현대의 달러는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러는 금 보증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선언하고 세계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 미국 경제를 신뢰하는 한 그 믿음은 유지됩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뢰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 종교보다, 국가보다, 이념보다 더 보편적인 허구가 됐는가? 하라리의 답은 단순합니다. 돈은 관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알라의 이름으로 거래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이슬람 상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차이가 교환을 막습니다. 국가도 배타적입니다. 적국과의 교역은 금지됩니다. 국경이 물자의 흐름을 막아요. 이념도 배타적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자유로운 교역은 없었어요. 하지만 돈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믿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 돈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당신이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거래는 성립합니다. 돈은 인류가 만든 허구 중 가장 민주적인 허구입니다. 동시에 가장 냉정한 허구입니다. 왜 냉정한가? 돈은 가치를 수치로 번역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번역 과정에서 무언가는 반드시 증발합니다. 번역의 손실. 모든 번역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한국어 시를 영어로 옮기면 원본에 있던 어떤 별이 사라집니다. 음악을 악보로 적으면 연주자의 숨결이 사라져요. 번역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잃은 행위입니다. 돈이라는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돌봄을 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 이것이 가능은 합니다. 육아 도우미의 시급이라는 숫자로 환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어머니의 돌봄과 같은 것입니까?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5점을 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의 가치를 GDP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GDP는 그것을 세지 않아요. 돈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은 경제지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주는 가치를 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탄소 흡수량, 생물 다양성, 강수량 조절, 이것들을 수치로 환산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아마존을 베어냈을 때 얻는 목재와 농지의 가치와 경쟁하면 종종 집니다. 왜냐하면 목재와 농지는 당장 돈으로 번역되는 가치이고 아마존의 생태 서비스는 번역이 어렵거나 늦게 오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쉽게 번역되는 가치가 이깁니다. 돈으로 번역되기 어려운 가치는 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래 지면 그 가치는 서서히 실제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경제가 그것을 세지 않으니까요. 정책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법이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허구의 번역기가 세지 않는 것은 그 허구의 세계에서 천천히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논증을 봅시다. 2022년 말 비트코인이 한 달 사이에 절반 가격으로 폭락했습니다. FT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붕괴했고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하룻밤 사이에 수년치 자산을 잃었어요. 비트코인에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처럼 만질 수도 없고 밀처럼 먹을 수도 없어요. 전기를 써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한때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졌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먼저 무너지고 가격이 따라 무너졌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무너져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려서 가격이 무너진 겁니다. 달러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구조는 같아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달러의 가치도 무너집니다. 역사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2019년 레바논의 화폐 파운드가 붕괴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가치가 90% 이상 사라졌어요. 레바논 시민들은 평생 저축한 돈이 사실상 종이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은행이 예금 인출을 막았고 슈퍼마켓에서는 가격표가 매일 바뀌었어요. 이것은 경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닙니다. 신뢰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레바논 정부에 대한, 레바논 중앙은행에 대한, 레바논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돈이라는 허구가 붕괴한 거예요. 허구가 붕괴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그 허구를 가장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을 레바논을 빠져나갔어요. 파운드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돈의 신뢰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리가 돈 논증을 통해 말하려는 더 깊은 층위가 드러납니다. 돈은 가장 성공한 허구입니다. 종교도, 국가도, 이념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졌어요. 그 보편성의 비결은 관용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하지만 그 관용은 냉정함과 한산입니다. 돈은 가치를 수치로 환산합니다. 환산되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보편 언어를 만들어서 낯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세지 못하는 것들, 우정, 돌봄, 자연, 공동체, 이것들은 그 언어의 세계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돈이 지배하는 문명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을 향해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그 최적화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을 천천히 파괴합니다. 의도 없이. 체계적으로 1편에서 우리는 허구가 인류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2편에서는 허구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덫으로 만드는지를 봤어요. 3편에서는 허구가 우리의 도덕적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허구가 어떻게 세계를 번역하고 그 번역 과정에서 무엇을 잃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허구들이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동안 실제하고 공유가 흔들리는 순간 붕괴합니다. 그 붕괴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부터 덮칩니다. 돌봄 노동 이야기를 잠깐 더 합시다.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시간,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시간, 이웃이 이웃을 돕는 시간, 이것들은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GDP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아는 육아 도우미로 대체되고 노인 돌봄은 요양원으로 대체되고 이웃의 도움은 배달앱과 서비스 플랫폼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GDP가 올라갑니다. 돈의 번역기에 잡히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환산되지 않던 가치가 돈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치가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 과정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는 GDP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GDP는 번역된 것만 셉니다. 번역 과정에서 증발한 것은 지표에 남지 않아요. 번역되지 않는 것은 통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통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돈의 번역기는 세지 않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이 이렇게 강력한 허구라면 이 허구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GDP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행복지수,
사회 진보 지수, 포용적 성장 지표 같은 것들이 개발됐습니다. 탄소세는 환경이라는 번역되지 않던 가치를 돈의 언어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예요. 돌봄 경제를 인식하고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여기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지표를 충분히 많은 사람이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백 년에 걸쳐 구축된 돈이라는 신뢰 시스템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미 모두가 공유하는 허구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허구를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허구는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그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 유지의 힘이 변화의 힘보다 클 때 허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피엔스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추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허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허구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사피엔스 후반부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과학혁명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구를 바꿀 능력을 줬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쓴 돈이 무엇을 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세지 않았는지, 그 차이가 당신의 하루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갖고 자면 내일 아침이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국은 나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침략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문화를 파괴한다고. 식민지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명합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바로 그 자명함 앞에서 멈춥니다. 자명한 것은 설명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편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서도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제국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인류 역사에 등장한 문명의 대부분은 제국을 통해 전파됐는가? 왜 독립된 소규모 문화들은 점점 사라지고 제국이 그 자리를 채웠는가? 왜 지금 우리가 보편해야 하고 부르는 것들, 인권, 민주주의, 과학, 시장경제, 이것들은 하나같이 제국의 산물인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하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당신이 보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바로 그 언어가 왜 제국이 심어놓은 언어인지를. 먼저 제국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하라리의 방식으로. 제국을 단순히 크기로 정의하는 것은 틀립니다. 큰 나라가 다 제국은 아니에요. 제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함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 경계가 유연하게 확장될 것.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인만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가리아인, 이베리아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유대인이 모두 로마 시민이 됐어요. 몽골 제국은 몽골인만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페르시아인, 러시아인을 포함한 역사상 가장 광활한 육지 제국이었어요. 영국 제국은 영국인만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인, 호주 원주민, 아프리카인, 캐나다인이 영국 왕의 시민이 됐어요. 제국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흡수한 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듭니다. 이것이 제국을 단순한 침략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침략은 빼앗고 떠납니다. 제국은 빼앗고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법을,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문화를 심어요. 그렇다면 제국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하라리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함정인가? 좋다와 나쁘다는 기준이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이 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갈리아 전쟁에서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노예가 됐어요. 나쁩니다. 분명히 나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갈리아 지역의 도로가 깔립니다. 법이 생겨요. 문제가 보급됩니다. 예술이 전해지고 건축 기술이 들어오고 상업만이 연결됩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라틴어로 글을 쓰고 로마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착취입니까? 통합입니까? 둘 다라는 것이 하라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증의 핵심이에요. 제국이 가져온 문명의 혜택은 제국의 폭력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 깔렸어요. 법은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보급됐어요. 착취가 통합을 만들었고 통합이 착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여기서 더 불편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편이라고 부르는 가치들의 출처를 추적해봅시다. 인권, 앞서 봤듯이 18세기 유럽에서 나왔어요.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유럽 제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선언했어요. 그 인권 선언이 식민지 독립운동의 언어가 됐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내세운 논거가 영국이 만든 자유와 인권의 원칙이었어요. 제국이 심어놓은 언어로 제국에 저항한 겁니다.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했고 근대 유럽에서 발전했고 미국 혁명을 통해 현대적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국의 확장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어요. 민주주의를 수출하겠다는 것이 20세기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언어였습니다. 때로는 설득으로, 때로는 군사력으로,
과학, 유럽 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식민지를 탐험하고 자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리학, 생물학, 의학, 인류학이 발전했어요. 식민지의 식물이 유럽의 식물원으로 옮겨졌고 식민지 인간의 두개골이 유럽의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이 쌓였어요. 지단영제, 영국 제국이 구축한 전 지구적 무역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은 영국 해군이 보장했어요. 영국 군함이 없었다면 자유무역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계보를 따라가면 전부 제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언어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하라리가 이 논증에서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지점입니다. 20세기 반식민지 운동의 언어를 봅시다. 간디는 영국의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영국 자유주의였어요. 법 앞에 평등, 대인의 권리, 자기 결정권, 이것들은 영국 계몽주의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간디는 영국이 심어놓은 씨앗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공격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에 저항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인권이었어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이것들은 서구 제국들이 만든 국제 질서의 산물입니다. 만델라는 그 언어로 서구가 지지하는 인종차별 체제를 공격했어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제국이 만든 언어였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까? 아니면 논리적 귀결입니까? 하라리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봅니다. 제국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저항의 언어를 만들 원래의 언어가 없었거든요.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국은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이 완성되면 그 제국에 저항하는 것조차 그 제국의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논증을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이 한국어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봐요. 인권,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혁명, 이것들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휴먼 라이츠, 디모크라시, 캐피탈리즘, 사이언티픽 레볼루션, 영어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지만 그 개념들의 뿌리는 전부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한국의 근대법 체계는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독일 법학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요. 근대 서구식 학교 제도가 일제를 통해 이식됐어요. 한국의 군대는요. 미군이 훈련시켰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미국의 지지와 압력 아래 발전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라리가 하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이 모든 현대 문명의 조건이라는 것.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발전한 현대 문명은 없다는 것. 모든 문명은 제국의 영향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것.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제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가? 제국이 오기 이전에 순수한 우리 것이 있는가?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가? 하라리는 이 질문에 냉정하게 답합니다. 없다고요. 적어도 현대인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국이 불가피했으니 제국주의가 괜찮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요. 하라리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면죄부가 아닙니다. 역사적 복잡성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제국이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 제국이 문명을 전파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붙여서 단순화한 것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단순함은 편안합니다.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나누고 나쁜 편을 비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문화적 정체성, 글로벌 불평등, 역사적 배상, 이것들은 도덕적 단순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리가 요구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더 정밀한 시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제국 안에 있는가? 이것이 이 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세계에 로마 제국이나 영국 제국 같은 형태의 제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하라리가 정의한 제국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자신의 언어와 법과 가치를 심고 그 경계가 계속 확장되는 미국을 봅시다. 군사기지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있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할리우드가 전 세계 문화를 생산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이것들은 기업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전 시대의 제국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언어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흡수하고 확장합니다. 이것을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라리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지, 미국 금리 결정이 왜 한국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는지, 넷플릭스가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비슷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 제국은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법을, 표준을, 휴양을 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깊이 심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외부에서 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잠깐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봅시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요.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고
봉준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국 문화의 승리?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가능했던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미국 기업들이에요. BTS의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은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190개국에서 동시에 방영될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의 배급망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가 제국의 플랫폼을 타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는 그 플랫폼의 언어와 형식에 적응했어요. 넷플릭스가 원하는 방식의 서사, 유튜브가 선호하는 방식의 편집, 스포티파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음악 구조. 이것은 한국 문화의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흡수인가? 하랄이라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겁니다. 둘 다라고. 그리고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고. 이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정확한 시야의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를 정리합니다. 제국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합니다. 그 흡수 과정에서 폭력과 문명, 전파가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편이라고 부르는 것들, 인권, 민주주의, 과학, 시장은 모두 제국의 산물입니다.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언어조차 제국이 만들어 놓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국의 방식은 살아있어요. 깃발 대신 플랫폼으로, 군대 대신 알고리즘으로, 총독 대신 표준으로. 그렇다면 이 이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라리는 이 질문에 처밤을 주지 않습니다. 사피엔스는 처밤전이 아니에요. 하라리가 하는 것은 시야를 여는 것입니다.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에요. 더 정밀하게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당연함이 싫은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도 보여요. 선택된 것은 다르게 선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국이 심어놓은 것들 중 무엇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무엇을 다르게 쓸 것인지,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문화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결정되는 것으로서의 정체성. 사피엔스 다음 편에서 하라리는 과학혁명으로 넘어갑니다. 왜 유럽에서만 과학혁명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과학혁명이 제국과 어떻게 손을 잡았는가? 이 이야기가 이번 편의 논증을 더 깊은 측면에서 완성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당신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언어, 개념 가치 중에서 그 출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쯤 추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추적이 불편한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라리에 따르면 불편함이 시작되는 곳이 정확히 이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1500년? 유럽은 세계 최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당시 중국 명나라의 함대는 유럽 어떤 나라의 것보다 컸어요. 정화의 원정대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했습니다. 배의 크기가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보다 수십 배 컸어요. 이슬람 세계는 수학, 천문학, 의학에서 유럽을 압도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신장부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함락시켰어요. 인도의 무굴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경제권이었습니다. 1500년의 세계 지도를 냉정하게 보면 유럽이 500년 뒤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배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이 지식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동산적인 답부터 살펴봅시다. 정,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논증입니다. 유럽이 우월한 기술, 경원균, 금속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문명을 압도했다는 것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하라리는 이 답이 질문을 한 단계 뒤로 이룰 뿐이라고 봅니다. 왜 유럽이 그 기술을 먼저 가졌는가? 왜 유럽에서 먼저 화약 무기가 발전했는가? 왜 유럽의 배가 아메리카에 도달했고 아메리카의 배가 유럽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기술 우위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면 그 기술 우위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이 과학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물으면 우리는 보통 갈릴레오를 떠올리고 뉴턴을 떠올리고 코페르니쿠스를 떠올립니다. 새로운 발견들, 망원경, 만일력, 지동설. 하라리는 다르게 봐요. 발견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가 무엇이냐? 무지를 공식화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과학혁명 이전의 지식체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중세 유럽에서 지식의 원천은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선과 악을 규정했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 됐어요. 인체에 대해 알고 싶으면 가네너스를 읽으면 됐습니다. 모든 답은 이미 있었습니다. 고대의 권위자들이 이미 발견해 놓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지식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도 비슷한 구조였어요. 코란의 모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유교 고전에 사회 운영의 모든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과학혁명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 선언이 과학혁명의 진짜 시작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혁명적인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15세기 유럽에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권력이었거든요. 교회가 안다고 주장했어요. 신학자들이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신의 뜻을 안다고 주장했어요. 이 알미 권위의 근거였고 권위가 권력의 근거였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권위 구조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6세기부터 유럽의 일부 사람들이 조용히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모습이 실제 관측과 일치하는지 봐보자고.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어요. 베살리우스가 시신을 해부했습니다. 가네노스가 틀렸어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지도가 틀렸어요. 틀렸다는 발견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발견들이 위기가 아니라 흥분으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것은 더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찾아야 한다는 동력이 생겼어요. 무지 인정이 탐구의 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연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라리가 가장 공들여 짚는 지점입니다. 이 탐구가 왜 지도의 여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중세 유럽의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도의 미지 영역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괴물이 있다. 용이 있다. 이 너머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요. 모른다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었어요. 과학혁명이 이 태도를 뒤집습니다. 모르는 곳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기회의 대상이 됐어요. 지도의 여백이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이 됐습니다. 유럽의 항해자들이 지도의 여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아있어요. 스페인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네덜란드가 아시아 항로를 개척했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모험심의 발효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가 모르는 것을 찾아 나서는 행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찾아 나서면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권력이 됩니다. 이 연쇄를 더 따라가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과학과 제국과 자본이 하나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항해자들이 아메리카에 도달합니다. 금과 은을 발견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6세기 한 세기 동안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은이 당시 전 세계의 은 생산량의 80%였어요. 이 금속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자본이 생겼어요. 그 자본이 더 많은 탐험에 투자됩니다. 더 많은 탐험이 더 많은 발견을 만들어요. 더 많은 발견이 더 많은 자본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이 탐험을 가능하게 했고 탐험이 식민지를 만들었고 식민지가 자본을 만들었고 자본이 더 많은 과학에 투자됐어요. 이 순환이 가속됩니다. 중국은 같은 시기에 무엇을 했는가? 명나라는 정화의 대원정 이후 해양 탐험을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황제의 관료들이 탐험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중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외부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유럽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아갔어요. 이것이 500년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반론이에요. 이슬람 세계도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을 보존하고 발전시킨 것도 이슬람 학자들이에요. 중국도 화약, 나지만 인쇄술을 먼저 발명했습니다. 왜 그들에게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라리의 답은 날카롭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과 무지를 인정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다르다고. 이슬람 세계에서 수학과 천문학의 발전은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발전의 목적이 코란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신앙의 봉사자였어요. 신앙이 의심받는 발견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화약은 발명됐지만 군사기술로 정교화되지 않았어요. 나침반은 발명됐지만 원양 항해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관료 체계는 현실에 대한 실용적 탐구보다 고전 텍스트의 해석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목적이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유럽 과학혁명의 독특함은 지식 자체가 아닙니다. 지식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기존의 권위보다 직접 관찰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그 관찰이 기존 권위와 충돌할 때 권위를 수정하는 것. 이 태도가 제도화됐습니다. 대학에서, 학술원에서, 출판 문화에서 제도화된 무지 인정. 이것이 유럽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과학혁명은 그러나 순수한 지적 탐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라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과학과 제국은 처음부터 함께 움직였습니다. 콜럼버스에 대해 탐험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송직자와 지도 제작자도 있었어요. 지식을 수집하는 것이 정복의 일부였습니다. 나중에 쿡 선장이 태평양을 탐험할 때 영국 왕립학회 소속 과학자들이 동행했어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150명의 학자와 과학자를 데려갔습니다. 이집트학이 그렇게 탄생했어요. 지식이 제국의 자원이었습니다. 탐험이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었고 그 데이터가 다음 탐험과 정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식물학자들이 식민지의 식물을 유럽 식물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식물들 중 일부가 다른 식민지에서 재배됐어요. 인도의 차가 스리랑카로, 말레이시아의 고무가 브라질로, 아메리카의 고추가 한국으로,
이 이동이 모두 제국의 식물학 탐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고추는 원래 한국 것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어요. 일본은 포르투갈 무역상을 통해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고추가 16세기 유럽 제국의 식물학 탐험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제국과 일상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논증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봅시다. 2023년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경쟁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미국 정부가 AI를 국가 안보 문제로 선언했고 중국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도, 유럽도, 일본도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 경쟁에서 앞서가는 세력은 어디인가? 지금 가장 많이 아는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모름을 채우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세력입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AGI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그 모름이 연구를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이것이 16세기 유럽의 태도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무지의 인정이 탐구의 엔진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읽히는 문화. 그 문화가 지금 AI 경쟁에서 앞서가는 세력을 만들고 있어요.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이 AI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라리의 논증을 통해 보면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먼저 제안하는 태도와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먼저 나아가는 태도가 만드는 다른 미래. 중국과 유럽의 선택이 500년 뒤 세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선택이 50년 뒤 세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규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지를 대하는 태도가 역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과학혁명이 남긴 가장 서늘한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를 정리합니다. 1500년 유럽은 세계 최강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무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유럽은 모른다는 것을 공식화했고 그 무지가 탐험의 동력이 됐어요. 탐험이 식민지를 만들었고 식민지가 자본을 만들었고 자본이 더 많은 과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학과 제국은 처음부터 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같은 구조가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유럽이었는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데 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덜 두려워함이 500년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도 가능합니다. 왜 지금 여기인가? 어느 세력이,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앞서가는가? 가장 많이 아는 곳인가? 아니면 자신의 무지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장 공격적으로 그 무지를 채우려는 곳인가? 이 질문의 답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다음 편에서 하라리는 이 과학혁명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를 봅니다. 왜 자본주의가 다른 모든 경제체계를 이겼는지를, 그리고 그 승리가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를, 그 이야기가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공기처럼, 중력처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죽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잘 상상되지 않아요. 하라리가 멈춰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장 성공한 허구는 자연법칙처럼 느껴진다고. 1편에서 우리는 허구를 받습니다. 국가, 돈, 인권, 이것들이 실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도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다른 허구들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허구들보다 훨씬 더 자연법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처럼 느껴지는 것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의심받지 않는 허구가 가장 강한 허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하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왜 작동하는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언제 멈추는지를, 그리고 그 멈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자본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돈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갑 안에 만원, 통장 안에 잔액,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가치예요.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은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지는 현재의 자원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많이 돌아온다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돈은 지금을 삽니다. 자본은 미래를 삽니다. 그리고 미래를 사려면 미래가 지금보다 더 클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장에 대한 믿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자본주의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죄였습니다. 교회가 금지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이 받는 것, 즉 미래의 성장을 전제로 현재를 거래하는 것이 신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세계관에서 미래는 인간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신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현재를 거래하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어요. 이슬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합정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 금지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왜인가? 6편에서 봤습니다. 과학혁명이 미래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기술이 발전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 미래가 신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이자를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은 그것을 투자해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더 많아진 것의 일부를 내가 받는 것이 왜 나쁩니까? 미래는 더 크니까요. 과학혁명이 성장에 대한 믿음을 만들었고 그 믿음이 자본을 작동하게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과학혁명의 경제적 자식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의 장면으로 봅시다. 1400년대 마을,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 앞에 콜럼버스가 서 있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항로를 개척하면 향신료 무역을 장악할 수 있다고요. 이사벨라 여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투자합니다. 지금 없는 돈을 씁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항로에, 아직 손에 넣지 못한 향신료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익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자본의 작동 방식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현재에 당겨서 씁니다. 그 당김이 가능하려면 미래가 더 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으려면 실제로 미래가 더 커야 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이사벨라의 투자는 회수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성공이 다음 투자를 가능하게 했어요. 더 많은 탐험, 더 많은 발견,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투자. 자본주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보입니다. 미래는 실제로 더 커야 합니다.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야 해요. 성장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자본이 멈춥니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구조적 요구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왜 공산주의를 이겼는가? 20세기는 이 두 체제의 대결이었습니다. 냉전, 미국 대 소련,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승리했어요. 왜 이겼는가? 자본주의가 더 도덕적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착취와 불평등으로 가득합니다. 더 자유로워서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자본주의가 항상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역사에는 자본주의와 독재가 손잡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라리의 답은 다릅니다. 자본주의가 성장을 더 잘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미래의 성장보다 현재의 분배를 선택했어요. 있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도덕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배는 성장을 전제하지 않아요. 하위를 공평하게 자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위를 키우는 동력이 약해집니다. 자본주의는 반대를 선택했어요. 분배보다 성장, 공평함보다 효율, 현재보다 미래. 이 선택이 실제로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성장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어요. 그 믿음이 더 많은 투자를 만들었고 더 많은 투자가 더 빠른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실현적 예언입니다. 믿기 때문에 작동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성장은 무한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야 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커야 합니다. 이 요구가 멈추면 자본주의의 엔진이 꺼져요. 불안이 오고 실업이 늘고 투자가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구는 요한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근본적 한계입니다. 성장은 자원을 소비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빨리 한계에 다가갑니다. 기후위기가 이 충돌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50%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임계점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세계는 무엇을 합니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성장을 멈추면 자본주의가 멈춥니다. 자본주의가 멈추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겠다고,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성장하겠다고,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것이 가능한가? 하라리는 이 질문에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증의 구조가 이미 답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성장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바뀌거나 지구가 바뀌거나 ESG를 봅시다. 환경, 사회, 시내구조, 기업이 이익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운동이에요. 201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ESG를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업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공급망 윤리를 점검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ESG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어요.
미국의 공화당주도 주 정부들이 ESG를 적용하는 자산운용사들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에너지 위기 이후 화석연료 투자 제한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어요. 블랙록의 CEO가 ESG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워싱 논란이 터졌어요.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바뀐 것이 없다는 폭로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자본주의가 자신의 한계와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장이 요구되는 구조 안에서 성장을 제한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드러난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ESG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익이 충분할 때는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익이 줄어들면 원칙이 먼저 흔들립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ESG의 논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가 자연법칙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원칙을 도입하려 해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것을 변형시킵니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제국처럼. 그런데 여기서 하라리가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본주의가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의 물질적 조건은 전례 없이 개선됐어요. 1800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10% 수준이에요.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극적으로 줄었어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의 비율이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자본주의와 과학혁명이 결합한 200년이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성공한 것 아닌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라리는 여기서 이 편의 논증을 다시 꺼냅니다. 농업혁명을 기억합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생산했지만 개인의 삶은 더 비참해졌을 수 있다는 것. 종의 번성이 개체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자본주의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인류 전체의 물질적 조건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이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이 구편으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더 많아진다는 것이 더 나아진다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왜 이념이 아니라 자연법칙처럼 느껴지는지 이제 정확히 보입니다. 자본주의는 미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실제 성장이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이 순환이 200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법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무한 성장과 지구의 유한한 자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 충돌의 첫 번째 가시적 증거예요. ESG의 부침은 자본주의가 그 충돌을 자신의 논리 안에서 소화하려 한 시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음에 올 것인가? 하라리는 답하지 않습니다. 사피엔스는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자연법칙이 아니라 허구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자연법칙으로 믿는 것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허구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자는 것이에요. 정확히 보아야 어디를 바꿀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 하라리는 이 자본주의와 과학혁명의 결합이 만들어낸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과학은 중립적인가?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것과 가장 효율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그 뿌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이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은 중립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과학은 사실을 다룹니다.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핵분열은 물리 현상이고 그것을 발전소에 쓸지 폭탄에 쓸지는 인간의 선택이 하고 유전자 편집은 기술이고 그것을 질병 치료에 쓸지 생명체를 설계하는 데 쓸지는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과학은 도구이고 도구는 중립적이야 하고 이것이 하라리가 정면으로 부수는 전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이념은 자신이 이념이 아니라고 믿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지금 가장 강력한 이념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이념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하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과학이 왜 중립적일 수 없는지, 그리고 과학이 중립적이라는 믿음이 왜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생각인지를 먼저 질문 하나를 해봅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발명은 무엇인가? 많은 답이 가능합니다. 페니실린, 백신,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 냉장 기술, 이것들 모두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어느 것이 1등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근대 과학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해봅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은 무엇인가? 화학무기, 핵폭탄, 생물학 무기, 정밀 유도폭탄, 드론 전쟁, 이것들도 모두 근대 과학의 산물입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페니실린을 만든 과학과 신경작용제를 만든 과학이 같은 과학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기술과 히로시마를 파괴한 핵 기술이 같은 물리학에서 나왔어요. 인류를 기하해서 구한 화학 비료 기술과 독가스를 만든 화학이 같은 연구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라리가 멈춰선 곳입니다. 불편하게. 올해 하버 보슈법을 봅시다. 1909년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식물이 자라려면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양의 질소는 유한해요. 농업이 집약화될수록 토양이 고갈됩니다. 하버 보슈법은 공기 중에 무한한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 발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인구 폭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버 보슈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사는 80억 명 중 40억 명 이상의 생존이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리츠 하버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프리츠 하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를 개발하고 지휘했습니다. 1915년 벨기에 이프르에서 염소가스를 처음으로 대규모로 사용한 공격.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천 명이 질식사했어요. 하버는 이것을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 클라라 이머바르는 남편이 독가스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과학의 오용이라고요. 이프르 공격 직후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40억 명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과 독가스 무기를 만든 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과학이 중립적이라는 명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라리의 논증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버 개인의 선택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나쁜 과학자가 좋은 과학을 오용했다고. 하지만 하라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과학은 어디서 자금을 받는가? 누가 연구를 의뢰하는가? 어떤 질문이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결정되는가? 이 결정들이 중립적인가? 아닙니다. 6편에서 우리는 과학과 제국이 처음부터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봤습니다. 탐험이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었고 그 데이터가 더 효율적인 정복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이것은 개별 과학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과학 자체가 식민 제국의 기획 안에서 자금을 받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7편에서 우리는 과학과 자본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봤어요. 성장에 대한 믿음이 과학의 투자를 가능하게 했고 과학이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이 특정 방향의 연구에 투자하고 그 방향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과학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가 어떤 질병을 연구합니까? 부유한 나라의 질병입니다. 열대 말라리아보다 비만과 노화를 연구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환자가 부유한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가는 방향을 자본이 결정합니다. 방산업체가 어떤 기술을 의뢰합니까? 더 정밀하게, 더 멀리서, 더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그 의뢰에 응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은 기술을 개발할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츠 하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가봅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 두 도시에서 약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즉사한 사람들도 있었고 방사선 피폭으로 몇 달에 걸쳐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이 폭탄을 만든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봅시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에르코 페르미, 일스 보어. 이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나치 독일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 것을 두려워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히틀러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독일이 1945년 5월에 항복했습니다. 핵폭탄이 완성되기 2달 전에요. 독일의 위협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폭탄은 만들어졌고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발을 목격한 순간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인가? 과학의 논리가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것은 만들어진다.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만들어진 뒤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것은 과학의 영역 밖에 있다고 여겨졌어요. 이것이 하라리가 말하는 과학 중립성 신화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과학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 그 그냥 한다가 중립처럼 보여요. 하지만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목적을 가진 다른 힘, 국가, 자본, 군대가 과학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선택이에요. 목적을 묻지 않는 과학은 중립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것들의 도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논증을 봅시다. 2012년 말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6편에서도 잠깐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챗GPT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확산이에요. 그 이후 AI 기술은 거의 매달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어요.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음성 합성, 코드 작성, 단백질 구조 예측, 신약 개발.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와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속도 사이의 격차를 봅시다.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포르노를 만드는 데 사용됐어요. 특정 정치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한보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선거에 개입했어요.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이 기술이 등장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규제하는 법은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완전해요. AI가 채용 결정을 내립니다. 대출 심사를 합니다. 보상 여부를 권고합니다. 이 시스템들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3편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당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은 중립적인가? 아닙니다. 효율성은 특정 목표를 향해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효율성이 가져오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목표를 누가 설정했는지가 전부입니다. AI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AI를 설계한 사람들의 목표, 그것에 자금을 댄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것이 배포된 사회의 권력 구조가 AI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과학이 목적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유전공학으로 가봅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2012년에 개발된 이 기술은 DNA를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치료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난 모양 저혈구 빈혈증 같은 유전병을 가진 아이가 이 기술로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같은 기술로 아기의 유전자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2018년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어요. 그는 투옥됐습니다. 하지만 투옥은 기술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논리입니다. 막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 바깥의 무언가, 릴리, 사회적 합의가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그 바깥의 무언가가 항상 과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술이 달리고 윤리가 뒤를 쫓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쯤이면 기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 격차가 하라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피엔스에서 하라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말해요. 인류는 지금 신의 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책임감은 없어요. 그리고 신의 지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을 멈춰야 하는가? 이것이 반론입니다. 당연히 나오는 반론이에요. 아닙니다. 하라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과학이 멈춘다면 지금 치료 가능해진 질병들이 다시 치료 불가능해집니다. 개발되지 않을 기술들이 줄 수 있었던 삶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라리가 말하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자각입니다. 과학이 중립적이라는 믿음을 버리는 것. 과학도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이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과학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과학이 중립적이라고 믿는 동안 우리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서 손을 뗍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정부가 규제할 것이라고, 그 손땜이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그 결정을 넘기는 것입니다. 과학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과학 바깥의 질문입니다. 철학의 질문이고, 윤리의 질문이고, 정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을 과학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들을 과학에게 맡기면 과학은 대답 대신 더 빠른 기술을 가져올 뿐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를 정리합니다. 과학은 가장 많은 생명을 구했고 가장 효율적인 파괴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하버는 40억 명을 먹여 살린 기술과 독가스를 동시에 만든 사람이에요. 원자폭탄은 나치를 막으려던 과학자들이 만들었고 일본의 민간인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과학은 이 충돌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적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와 유전공학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라리가 이 논증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과학이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것은 과학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미루는 동안 과학은 멈추지 않아요. 사피엔스의 마지막 질문이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재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과하면서 인류는 더 강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됐고 더 많이 생산하게 됐고 더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편집하고 신경을 연결하고 어쩌면 죽음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종이 됐어요. 하지만 하라리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들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행복했는가? 이 질문이 왜 그토록 무거운지는 다음 편에서 보게 됩니다. 역사는 이 질문을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는 왕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전쟁의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제국의 흠망을 기록했어요. 발명품의 연도를 기록했습니다. GDP를 기록했고 인구를 기록했고 영토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행복했는가?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아마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라리도 주지 않거든요. 대신 지금껏 제대로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1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10만 년 전 인재혁명, 사피엔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능력을 얻었어요.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 그 능력이 낯선 사람들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고 그 협력이 다른 모든 인간 종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만 남았어요. 2편에서 농업혁명이 왔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더 고되어졌어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단조로운 음식을 먹고 더 좁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3편에서 인권이 발명됐어요. 4편에서 돈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5편에서 제국이 보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6편에서 과학혁명이 무지를 탐구의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7편에서 자본주의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8편에서 과학이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힘이 됐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하라리가 꺼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호모 사피엔스는 행복해졌는가? 이것이 사피엔스라는 책 전체가 향하고 있던 질문입니다. 700페이지의 마지막 장이 열어놓는 것이에요.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어렵습니다. 행복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국가별 행복지수, 세계행복보고서, 삶의 만족도 조사, 이것들이 무엇을 측정하는가? 대부분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만족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어제보다 나은가? 이웃보다 나은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은가?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비교를 통해 느낍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이 극적으로 개선됐어도 행복이 같이 올라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1950년대 미국인과 지금 미국인을 비교해봅시다. 지금 미국인은 1950년대 미국인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롭습니다. 집이 더 크고 차가 더 많고 의료가 더 발전했고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그런데 행복조사에서 미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950년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표에서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왜인가? 기준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집 한 채가 있으면 성공이었어요. 지금은 집 한 채가 있어도 더 좋은 동네에 더 큰 집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물질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욕망도 늘어납니다.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라리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더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원하는 만큼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욕망의 충족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불교입니다. 역사학자가 행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교라니. 하지만 따라가 보면 이 이동이 정확히 논리적이에요. 불교의 핵심 통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망, 쾌락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망, 불쾌함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욕망. 이 욕망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불교가 제안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2500년 전 인도에서 나온 이 통찰을 현대 심리학이 다른 언어로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행복 심리학 연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물질적 조건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이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질, 삶의 의미를 느끼는 정도, 현재 순간에 있는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마음챙김, 명상, 현존, 이것들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서구 심리학에서 폭발적으로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동양의 전통적 수행이 서구의 행복 연구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라리 자신이 매일 2시간씩 명상 수련을 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불교와 현대 심리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지점에서 한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가 $100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3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60년 만에 30배 이상.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기대 수명이 50대에서 80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사라졌어요.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자살률은 OECD 최상위권이에요.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M4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언가를 이만큼 이루고도 이만큼 포기하는 세대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농업혁명의 반복입니다. 이 편에서 봤어요. 집단은 번성했지만 개인의 삶은 더 고되어졌다는 것. 종의 번성이 개체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의 GDP 성장이 한국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장을 만들어낸 구조가 개인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여왔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그 방향이 행복을 향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하라리의 농업혁명 논증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하라리가 가장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피엔스는 처방전이 아니에요. 하라리는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읽고 실망하는 독자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문제를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해놓고 왜 해결책을 안 주냐고. 하지만 하라리에게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보편적 처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방이 있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들 중 많은 것이 행복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이 체제를 따르면 된다.
이 신을 믿으면 된다. 이 이념이 맞다. 확실한 처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처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처방 대신 질문을 줍니다. 그것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행복이란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갖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라리가 사피엔스 마지막에서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유전공학으로 생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노 기술과 AI로 신체와 뇌를 증강할 수 있어요. 어쩌면 죽음 자체를 늦추거나 먼 미래에는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지금 자신의 종을 스스로 재설계하는 능력의 문턱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라리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이 되어가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 왜 그렇게 무거운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2편에서 봤습니다. 농업혁명이 더 많은 칼로리를 만들었지만 개인의 삶을 더 고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7편에서 봤어요. 자본주의가 더 많은 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행복을 비례해서 늘리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해진다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바꾸고 뇌를 연결하고 어쩌면 의식 자체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 미래를. 그런데 그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미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아갑니다. 6편에서 봤던 과학혁명의 태도입니다. 무지 인정이 탐구의 엔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하라리가 사피엔스 마지막에서 남기는 서늘함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1편을 기억합니까? 10만 년 전 인지혁명, 사피엔스가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졌고 네머드가 사라졌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넓게 허구를 공유하는 능력으로 도시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유전자를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7만 년의 여정입니다. 하라리가 이 여정의 끝에서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행복한가? 역사는 이 질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일어난 일을 기록했어요. 누가 이겼는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어디까지 확장됐는지.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잠들기 전에 오늘이 좋은 날이었다고 느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은 측정하기 어렵고, 전달하기 어렵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은 측정됩니다. 영토는 지도에 그려집니다. GDP는 숫자로 나와요. 하지만 행복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아침에 행복했는지를 역사책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행복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없었어요. 하라리는 그 질문을 꺼냅니다. 700페이지를 써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삶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피엔스는 1인칭이 거의 없는 책이에요. 7만 년의 인류 역사를 다루는 책이니까요. 하지만 서문에서 하라리는 짧게 이것을 씁니다. 이 책은 역사를 이해하면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이것이 하라리가 이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입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해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 그리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희망의 근거라는 믿음.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이 맞는지 물을 수 있어요. 그 물음이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사피엔스가 300만 부가 팔리고 45개 언어로 번역되고 오바마와 빌 게이츠가 추천하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해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불편함이 지성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7만 년의 역사로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봅시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행복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 쉽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이 어렵다는 것이 인류 전체의 조건이에요. 7만 년 동안 이 질문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달려왔다는 것이 사피엔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신의 능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한한 힘을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겠느냐고. 그 질문이 700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책 안에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어요.